안철수가 정말로 공약으로 내걸 수 없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다른 방송들에서 안철수는 이틀 이명박이 아닌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4대강 문제인데 최근에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 가서 4대강에 대해서 재조사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안철수가 이명박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걸 거라고 말해요. 박근혜가 구속됐는데 그 다음에 항상 물음표가 따라왔죠. 이명박은 요 느낌을 지금 제대로 건드려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스타일대로 당장 폭파하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문재인 스타일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철저히 조사해본 뒤에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강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이제 유력 대선 후보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재조사해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뭔지 보를 폭파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철수는 이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리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 MB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남 쪽에 있는 그 민심들한테서 찍힐까봐 이걸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4대강 자체를 하는 게 매년 들어가는 3조 원 이상의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경제적인 이득도 있지만 자, 이 과정에 연루돼 있던 영남 쪽의 지방 기업들의 건설 기업들한테는 일종의 공포스러운 과거에 한번 면죄부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어떤 재조사가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 입장이거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그 시공사들이나 관계된 기관들이 전 정부에서 다 두들겨 맞아서 법적 조사와 가징금을 냈고 사면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처리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영남에 대한 거를 하겠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4대강에 대한 질시도 될 수 있지만 진실풀이도 될 수 있지만 이명박에 대한 단죄이고 처벌받지 않은 이명박에 대한 단죄이고 또 하나는 영남권에 있는 낙동강을 주변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굉장히 많은 공사비 13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그 투자했던 이 낙동강 관련한 지금의 4대강 사업이 완전히 무용론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공격 카드가 아닌가 싶은 거죠. 상대로서는 방어 논리가 그렇죠. 있을 수 없는. 히든 카드인 거야 이게. 네. 너는 이런 말 못하지?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 같아요. 근데 뭐 안철수도 이제 뭐 이명박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에 뭐 이렇게 내가 대단한 거를 맡아 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뭐 DJ 정부 때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때 등등에도 뭐 이런저런 일을 맡았었다. 그리고 그 4대강에 대해서도 자기가 나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다. 4대강 같은 거 할 그런 돈으로 뭔가 IT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기 말이 잘 들렸더라면 이런 4대강에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같은 것도 훨씬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죠. 그러니까 자신과 MB가 결코 같은 궤에 놓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어떤 차별점 같은 것은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4대강 이 대목을 뭐 볼을 폭파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되돌리자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워딩은 이거예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할 것이에요. 굉장히 강한 워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찌라시님 현장에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요즘 이제 최근에 경북 낙동강 주변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구동성 4대강은 볼을 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관행 쪽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물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역에 혹시나 지역 토호 세력들이 이거를 반대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이 처음부터 말한 대로 4대강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태계가 형성됐다라면 경제적 생태계가 거기서 무슨 이익이 창출되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공공자금만 지금 투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을 이거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오로지 생태로만 생태계 보호라는 사항에만 두고 접근을 해서 생태적 복원을 위해서 볼을 터야 된다 그러면 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분명히 그랬지 이것이 정치적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낙동강이 썩어버리면 우리 젖줄이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저는 정치인들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전문가들이 모여서 향후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을 틀 것인지 말 것인지를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SOC는 한번 설치해놓으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SOC 사업이라도 일어나면 우리 애청자분들은 정말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유지 비용도 만만치가 어마어마하죠. 않고요. 지금 5년 동안 유지 비용이 25조 원 넘어 30조 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은 만큼 들어간 거예요. 60만 개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그 돈이면. 예. 정말 이번에 그 저 중국이 우주 시대를 개막하면서 총 들어갔다는 비용이 20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생각도 허망해. 되게 허망하잖아요. 물은 그렇게 망쳐놓고. 그리고 우주 정거장까지 만드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구조물이에요. 보호 16개를 짓는데 22조 원을 썼다는 얘기는 아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적으로 아니 단가가 단가가 비싸잖아요. 단가가 10배 이상 비싼 거예요. 단가가 왜냐면 비싸. 아니,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보호에만 들어간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합쳐서라도 전체적으로 SOC 공사 비용이 단가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보드 하나의 가격이 건설비가 건설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1,000억에서 1,500억 미만이거든요. 그거 16개 짓고 강바닥 퍼냈는데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사라졌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게 공사비를 대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국가에서 입찰을 나오면 한 70% 정도에 받아요. 근데 4대강 사업들은 묘하게 98%까지 받은 사례가 있어요. 입찰비 자체를. 그럼 거기서 20% 로비겠죠. 그러니까 그거 20%가 날라간 거고 그걸 실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받은 단가는 55% 선이에요. 그럼 22조 원 중에 55%만 실공사비에 투자됐고 나머지 45% 즉 10조 원 가까운 돈은 사실상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대기업들과 커넥션이 있었던 공무원 그룹 떼지는 영포 라인들이 다 나눠 먹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다시 되돌리는 거 이제 이 범죄 행위를 완전히 밝혀내야 된다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요. 그 공사에 참여된 모든 건설 기업들이 추징금 나간 게 처음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추징금 단행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껌값이라는 거야. 가볍게 다들 내버려. 그러니까 대규모, 얼마나 해먹었다는 거야.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해서 뭐 환경을 망친 건 그렇다 치고 낙수 효과도 있었냐? 이것도 아니고 이명박의 비리는 4대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자방이잖아. 자원의 기업, 방산 비리.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적폐, 박근혜 최순실 이게 아니고 이명박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선 후보 중에 사실상은 거의 유일해요.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의 오딩도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은 잘못된 거 맞는데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4대강이 네. 얼마만큼 많은 돈이 들어갔냐면요. 4대강 공사할 때 공사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건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요즘 말 많은 항모전단 3개 전단하고요. 항공모함 3개 전단. 전단. 네. 항공모함이 아니고 세트 다 합쳐서. 세트. 비행기에 구축함, 네. 지원함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항모전단 3개 사고요. 그다음에 B1, B2 폭격기 있죠. 미국의 전략 폭격기. 그것도 사고요. 뭐 F-22도 사고요. 어마어마하게 사서 거의 태평양 전력, 미국의 태평양 전력을 살 수가 있어요. 군사비로 지출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포크레인지라는 데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양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질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그렇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문재인의 어떤 이 공공부문 확대라든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일종의 마타도어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 4대강으로 세금 쏟아부은 것도 아까운데 지금 문재인의 이 정책대로 간다고 하면 이건 한 번 쏟고 많은 돈이 아니라 매년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갈 거야. 이게 공무원 월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엄청나게 많은 이제 예산 지출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돈하고 4대강에 그냥 강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돈을 쏟아부은 거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돈이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절대값으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돈을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으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돼. 이런 논리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4대강 정책이 그렇고요. 대기업 정책이 그렇고요. 개성공단 정책이 그렇고 사드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말할 게 없어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그럼 다를 게 뭐 있냐? 네가 야당인 게 뭐고 네가 DJ를 계승하는 당인 거냐? 아니면 그 당을 버린 거냐? 이건 정체성의 혼란이 와버린 겁니다. 이미. 아니면 처음부터 정체성이 없었고 우리가 그에게 이미지를 더 씌웠거나 야당이니까 마치 김대중이처럼 노무현이처럼 그 모습을 봤거나.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차별점이 뭐 있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좀 심각한 문제가 직면해 있고 그래서 지지율이 좀
하락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슈 이야기하는데 경제 무슨 공공부문 일자리 이런 데에서는 지지율이 사실상 움직이진 않아요. 실제 지지율은 유치원 공약 같은 걸로 움직입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디테일하게 들어왔을 때 이거 좀 이 사람 이상한데 하면 지지율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조사인데 일단 리얼미터 조사는 44.8대 안철수 36.5로 벌어지는 추세로 보면은 안철수가 피크점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아 이거 뭐 문재인은 안 찍고 싶은데 안철수를 뭐 어쩌고 이렇게 그 안철수에게 나름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발을 좀 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여론조사 조작 정황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유무선. 이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무선이 90이에요. 그러니까 유무선의 비율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RDD의 그 랜덤 디지털 다이얼링. 그래서 그 랜덤이 깨진 상태의 여론조사를 갖고 지금 뭐 사실상 문재인을 안철수가 앞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 들어갔죠. 예. 그래서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유선과 무선 어떤 구분 같은 거를 적절히 해주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퍼센테이지가 한 9%? 8% 정도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안철수가 각종 보수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의 사실상 조작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거를 지금 갖고도 피크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 여론. 여론조사에 기본적으로 30% 이상 유선을 섞으면 무조건 안철수라 보수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대요. 근데 왜 그러면 무리해서 유선 전화를 넣냐 그랬더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 걸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유선까지 합쳐가지고 그걸 넣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사실은 청부를 받고 어느 정도의 수치에 맞춰서 결과를 달라라고 하는 청부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표본들이나 조사 방식을 지들 멋대로 바꿔가면서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조사하는 방식들이 다 틀리잖아. 그리고 틀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막 일주일 만에 5% 10%씩 안철수가 치솟아 오르기도 하고 뭐 안희정이 쑥 빠져서 달아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어떻게 박아놔도 6개월 동안 계속 40% 언저리인데 나머지는 대상자를 바꾸기만 하면 안희정 지지하던 사람이 그대로 안철수한테 넘어간다든지 뭐 반기문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안희정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거의 매달 하고 있잖아. 사람 지지가 그렇게 금방금방 변하나? 애정이 그렇게 금방 변해? 부동층이라고 해야 될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기문이 오면 반기문을 찍었던 사람들이 반기문 사라졌어. 그러다가 또 안희정이 나름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글로 또 좀 이렇게 몰리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흘러서 이번에는 이제 안철수에게로 이렇게 몰려간 그런 상황인 거는 맞죠.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대상을 바꿔치기 하면서 막 옮아 다니는 뭔가 막 유령 같은 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 그럼 다 흩어질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말하자면 숙주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옮겨 탈 주자가 없잖아요. 아니 그 안철수는 어쨌든 끝까지 갈 것이 있고 그 지금의 후보들에 있어서의 변동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승민이 일테면 뭐 사퇴를 할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은 있지만은 대체로 지금 후보군은 다 정리가 된 상황이어서 이 그 몇 달 전부터 반기문 찍고 안희정 찍고 이렇게 해서 흘러온 사람들이 안철수로 왔다고 해서 이게 그냥 아주 물론 이게 충성도 이런 것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문재인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왜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지 알 수 없더라도 하여간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태로 어디 이리저리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머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고착화될 가능성도 꽤 높은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박근혜 탄핵을 하자 여론 뭐 초창기 때는 95%까지 나왔다니까. 박근혜에 대한 반감은 95%야. 가장 유력한 후보가 겪을 수밖에 없는 반감은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상의 반은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죠. 반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촛불 민심을 가장 획득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어쨌건 여론조사가 이제 다시 뭐 논란이 되고 뭐 그 선관위가 고발하고 이러면서 정상화되는 느낌이라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근데 어쨌든 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TK를 제외하면 특별한 지역 TK를 제외하면 지금 9%보다 더 크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수적인 여론조사가 결과보다도 실제로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는 이제 안철수가
제대로 검증받기 시작됐다. 이제부터 검증대에 올라 있고 이 검증이 얼마만큼 통과되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상승할 것인지 추락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고 이 검증 단계에서 얼마만큼 부패와 폐륜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 이 보수표들이 홍준표한테 더 갈 거냐 말 거냐가 결론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수표들이 잘못하면 검증 단계에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안철수한테 나오고 있는 지지율이 홍준표한테 일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안철수 후보를 사실상 비판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예전부터.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비슷한 게 있어요.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언론들이 일제히 문을 열면서 박근혜의 민낯을 까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뭐 야권 후보고 뭐 서로 간에 야권 연대내 또는 당시에는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했고 그래서 비판할 지점을 어레끔 뭐 저쪽 애들이 비판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귀를 닫고 눈을 닫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막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철수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균형 감각 없는 형태로 내가 야권 후보를 쉴드만 치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부끄러워지는 그런 느낌이라서요. 저는 뭐 더 이상 이제 불안감 안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 또 이제 안철수가 푹 가지고 나면 또 누가 나오지? 없잖아요 이제. 차라리 심상정이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냥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이 여론조사 지표를 좀 상세하게 보니까 안철수가 유일하게 오른쪽이 TK에서 올라갔고요. 수도권 지역으로는 TK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수도권은 조금 좀 다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게 등치가 되는 게 연령별로 60대 이상이 섞이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안철수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다 이겼어요. 요 부분만 빼고 전 지역 전 계층에서 다 이겼죠. 예, 충청도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40대 이하로는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이기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이 지지세는 정확하게 홍준표하고 겹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홍준표가 입을 다물고 있던 게 지금 풀렸어요. 그래서 SBS에서 또 토론회도 녹화했죠. 이제 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홍준표가 뱉어낼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부터 뱉어내는 이야기들이 이 여론에 굉장히 많은 영향. 안철수가 정말로 공약으로 내걸 수 없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다른 방송들에서 안철수는 이틀 이명박이 아닌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4대강 문제인데 최근에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 가서 4대강에 대해서 재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안철수가 이명박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걸 거라고 말해요. 박근혜가 구속됐는데 그 다음에 항상 물음표가 따라왔죠. 이명박은 요 느낌을 지금 제대로 건드려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스타일대로 당장 폭파하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문재인 스타일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철저히 조사해본 뒤에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강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이제 유력 대선 후보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재조사해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뭔지 그런 돈으로 뭔가 IT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기 말이 잘 들렸더라면 이런 4대강에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같은 것도 훨씬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죠. 그러니까 자신과 MB가 결코 같은 궤에 놓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어떤 차별점 같은 것은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4대강 이 대목을 뭐 볼을 폭파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되돌리자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동강 관련한 지금의 4대강 사업이 완전히 무용론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공격 카드가 아닌가 싶은 거죠. 상대로서는 방어 논리가 그렇죠. 있을 수 없는. 히든 카드인 거야 이게. 네. 너는 이런 말 못하지?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 같아요. 근데 뭐 안철수도 이제 뭐 이명박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에 뭐 이렇게 내가 대단한 거를 맡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뭐 DJ 정부 때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때 등등에도 뭐 이런저런 일을 맡았었다. 그리고 그 4대강에 대해서도 자기가 나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다. 4대강 같은 거 할 볼을 폭파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철수는 이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리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 MB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남 쪽에 있는 그 민심들한테서 찍힐까봐 이걸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4대강 자체를 하는 게 매년 들어가는 3조 원 이상의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경제적인 이득도 있지만, 자, 이 과정에 연루돼 있던 영남 쪽의 지방 기업들의 건설 기업들한테는 일종의 공포스러운 과거에 한번 면제부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어떤 재조사가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 입장이거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그 시공사들이나 관계된 기관들이 전 정부에서 다 두들겨 맞아서 법적 조사와 가징금을 냈고 사면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처리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영남에 대한 거를 하겠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4대강에 대한 질시도 될 수 있지만 진실풀이도 될 수 있지만 이명박에 대한 단죄이고 처벌받지 않은 이명박에 대한 단죄이고 또 하나는 영남권에 있는 낙동강을 주변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굉장히 많은 공사비 13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그 투자했던